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으신가요? 그 배신의 순간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배신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의 5가지 패턴.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면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배신의 신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힘들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옆에 있어요. 밥 사준다고 하면 오고, 여행 간다고 하면 따라오고, 집안 경사에는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누가 옆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락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도움 청하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만 나타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진심이 없었으니까요. 71세 김영수 씨에게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절친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자주 만나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영수 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 날짜를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인데 괜찮으면 한번 들러줄 수 있어? 친구는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꼭 갈게. 하지만 수술 당일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영수 씨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쁠 수도 있지,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퇴원 후에도 친구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나 퇴원했어. 많이 좋아졌어. 친구의 대답은 짧았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 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영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는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구나. 30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거예요. 영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어. 건강도 아직 회복 중이고. 친구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영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 1년 넘게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친구라는 말을 하는 게 맞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변명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영수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긴 했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관계는 힘들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이 진정한 친구를 구별한다. 맞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구예요. 밥 사준다고 하면 오고, 여행 간다고 하면 따라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을 때만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수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힘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걱정해주는 몇 명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을 때만 이용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도 험담합니다. 사람의 입은 참 무섭습니다. 특히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나한테만 속마음을 터놓는구나 싶어서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면 내 이야기도 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오늘 내 편인 것 같아도 내일은 내 뒤에서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자기는 피해자처럼 이야기하고 남은 가해자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나도 그 희생양이 됩니다. 68세 박순희 씨는 동네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순희 씨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다른 회원들 험담이었습니다. 박 씨 있잖아요. 김 씨 있죠? 그 사람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 딴판이에요. 이 씨는 돈이 많으면서도 항상 구두쇠처럼 굴어요. 회비도 제일 늦게 내고 최 씨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 다 무시해요. 순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속마음을 터놓는구나, 신뢰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회원한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순희 씨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이 순희 씨 욕도 엄청 하던데요.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무슨 말을요? 순희 씨가 자기만 잘난 척한다고, 항상 참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뒤에서 험담을 하는구나.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희 씨는 다음 만남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회원 험담을 시작하려고 하자 순희 씨가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그 사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박 씨는 원래 제 말 잘 들어주셨잖아요. 순희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주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순희 씨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순희 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면 나도 계속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거야.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이 가벼운 자는 마음도 가볍다. 들어보셨나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관계도 함부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람 험담하고 내일 저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요. 순희 씨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자기한테는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도 배신합니다. 만약 주변에 항상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젠가 나를 향할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힘든 건 환경이 나빠서야. 이런 식으로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74세 이동훈 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험을 못 봐도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하고 사업이 안 되어도 시장이 나빠서라고 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냥 형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형의 이런 태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형은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는데 매번 동업자 탓, 경제 탓, 운이 나빠서 탓만 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동훈 씨는 형을 도와주려고 재산의 일부를 빌려줬습니다. 형, 이거 받아서 빚 좀 갚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형은 고마워했어요. 동훈아, 고맙다. 형이 다시 일어서면 꼭 갚을게. 하지만 2년이 지나도 형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형의 사업이 또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동훈 씨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동훈아, 내가 그때 돈을 더 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업을 못한 거야. 동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제가 가진 돈 중에 절반을 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제 탓을 하세요? 형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진짜 형을 생각했으면 전부 다 줬어야지. 형제인데 계산하고 그러니까 형이 힘든 거야. 그 순간 동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항상 남 탓만 하는구나. 동훈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빌려드린 돈은 저도 모아둔 돈이에요.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걸 형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더 안 준 걸 탓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형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형은 친척들한테 동훈 씨 욕을 퍼뜨렸어요. 동훈이가 형을 버렸다. 돈이 생기니까 형제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동훈 씨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형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탓하며 살겠지. 동훈 씨는 더 이상 형을 돕지 않기로 했어요.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자는 신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남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평생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희생자로 살아가니까요. 동훈 씨의 형이 딱 그랬어요. 평생 남 탓만 하다가 결국 동생마저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를 두세요. 언젠가 그 사람의 다음 희생양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큰 배신도 합니다.
거짓말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해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막혔다고 하고, 안 만났으면서 만났다고 하고, 돈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이런 작은 거짓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에게는 진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72세 최영애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항상 변명이 있었어요. 미안, 버스가 안 와서 늦었어. 미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처음에는 영애 씨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늦을 수 있잖아. 사정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그 친구의 변명이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는 모든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한테는 버스가 안 왔다고 하고, 다른 친구한테는 몸이 안 좋았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급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싶었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큰일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영애 씨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영애야, 나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 남편이 갑자기 입원했거든.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영애 씨는 오랜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해? 내일까지만 부탁해. 정말 급해. 영애 씨는 정기 예금을 깨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너무 고마워했어요. 영애야, 정말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어? 친구는 또 변명을 했어요. 미안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아직 여유가 없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애 씨, 그거 알아요? 그 친구 남편, 입원한 적 없대요.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영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입원한 적이 없다니? 영애 씨는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있잖아. 남편분 입원하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입원 안 하셨다던데? 친구는 당황하며 또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게 입원까지는 안 했고 검사만 받았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영애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됐어. 안 갚아도 돼. 대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친구는 변명하려 했지만 영애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 결국 큰 배신을 한 겁니다. 거짓말은 크기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부정직함은 큰 부정직함의 씨앗이다. 맞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큰 거짓말도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영애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어요. 사소한 거짓말들을 넘어갔다가 결국 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은 작은 거짓말을 하지만 언젠가 큰 배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배은망덕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도와주면 2번째는 더 큰 걸 요구해요. 그리고 3번째는 안 도와주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왜 안 도와줘? 전에는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69세 김만수 씨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만수 씨가 많이 챙겨줬어요. 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만수 씨가 조카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조카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만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조카가 잘 되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만수 씨는 이제 조카가 독립했으니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생각은 달랐어요. 결혼을 앞두고 조카가 만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만수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카야, 삼촌이 내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많이 줬잖아. 이제는 네가 스스로 준비해야지. 조카의 표이 변했습니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삼촌 조카인데 결혼할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수 씨는 조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하다고? 지금까지 도와준 게 전부 당연한 거였나? 만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카야, 삼촌이 도와준 건 내가 어려울 때 돕고 싶어서 도와준 거야.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삼촌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조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게 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처음부터 왜 도와주셨어요? 만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을 하다니. 만수 씨는 더 이상 조카를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친척들한테 만수 씨 욕을 했어요. 삼촌이 인색해서 결혼 준비가 힘들었어요. 조카 결혼하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만수 씨는 서운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봤자 결국 배은망덕만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덕목이자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들어보셨나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좋은 성품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키케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덕목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받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수 씨의 조카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삼촌이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결국 더 도와주지 않으니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겁니다. 배신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착하다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분명히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배신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